비잔티움 서기 48년 호화로운 황궁 내부 의사들은 황제의 붉은 비단으로 덮인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 붉은색은 금보다 귀하며 오직 통치자만을 위해 예약된 색이었다. 그 침대에서 숨을 거두는 군주는 한때 대중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며 물새들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먹이를 쪼아먹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통치하는 왕관을 쓰고 있다. 터도라 황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린다. 그녀의 배우자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 옆에서 울고 있었고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는 슬픔에 잠긴 남편으로 전락해 있었다. 궁정 관리들은 고개를 숙인다. 성직자들은 간청을 읊조린다. 그러나 그녀를 시중들고 그녀의 방을 정리하며 국문이 닫힌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시녀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터도라가 세 가지 다른 존재를 가졌다는 입 밖에 낸다면 제국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중은 경건한 황후, 교회의 후원자이자 여성의 옹호자로 그녀를 인식했다. 궁정 내부에서는 거리낌 없이 수천 명의 학살을 지휘한 영리한 정치 전략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개인 시종들, 비밀 요원들, 그녀의 사적인 거처에 야간에 드나들던 손님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죄악의 소굴에서 말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던 서커스 조련사의 딸이 비잔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부상한 이야기이다. 그녀가 황제와 결혼하기 위해 어떻게 법률을 조작했는지, 제국에서 가장 면밀히 감시받는 남자와 묶여 있으면서도 어떻게 숨겨진 연인들의 망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현대의 스캔들을 평범하게 보이게 할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았는지에 대한 연대기이다. 매장을 위해 그녀의 유해를 준비하는 하인들은 충성스러운 아내의 몸에는 있어서는 안 될 흔적들을 그녀의 피부에서 발견한다. 그들은 그녀의 침실에 숨겨져 있던 수십 년간 떠돌던 소문을 입증하는 물건들을 찾아낸다. 그들은 궁정 연대기 작가 프로코피우스가 괴물 같다고 여겼던 욕구들을 드러내는 서신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죽어서도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가장 위험한 여인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세 가지 주요 통로에서 비롯된다. 첫째, 터도라를 회귀한 죄인이자 덕성스러운 황후로 묘사하는 공식 연대기. 둘째, 은밀한 방에서 쓰여 수세기 동안 묻혀 있었던 프로코피우스의 아네크도타로 학자들이 여전히 그 진실성을 논쟁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담고 있다. 셋째, 황궁 자체에서 최근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인데 이는 비사가 실제를 축소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주의,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음모론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빈곤에서 벗어나 황제의 보좌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관능미를 활용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대중 앞에서는 기독교적 경건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육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던 여성의 이야기이다. 궁전 자체에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할 정도로 욕구를 충족시켰던 여성의 이야기이다. 터도라의 동시대인들이 옳다면 그녀는 성적 규범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여 비잔틴 법률 체계가 그녀의 존재를 수용하도록 재구성되게 만들었다. 때는 500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웅장한 히포드롬 아래에서 곰 조련사의 아이는 자신의 육체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자산임을 깨달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지배와 타락의 잊혀진 기록들을 탐구하기 전에 역사의 가려진 현실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폭로를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를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여
서로 다른 지구의 구석에서 고대에 대한 공유된 호기심으로 연결되어 이 고대 서사시들을 함께 탐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 터도라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다. 내일 경기장에서 열릴 경주를 위해 훈련시키던 곰의 발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사소한 것 때문에 골마터진 피상적인 상처, 생체액을 오염시킨 감염 때문이었다. 때는 오금 5년. 그녀는 아마도 5살이었고 그녀의 존재는 비잔티움의 가장 뛰어난 연기자 또는 가장 강력한 황후로 그녀를 빚어낼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어머니의 해결책은 지독한 필요가 실용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실용적이었다. 장례의식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그녀는 터도라와 그녀의 자매들을 히포드롬에 데리고 나가 어떤 파벌이라도 보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그녀들을 제공했다. 아버지의 전 고용주였던 녹색당은 공개적으로 그들을 거절했다. 그들의 라이벌이었던 청색당은 녹색당에 대한 모욕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 시점 10세 미만의 어린 새소녀에 대한 이 공개적인 굴욕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잔틴 역사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질 것이다. 12세가 되자 터도라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6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이는 의상을 입은 합법적인 매춘과 다를 바 없었다. 법률은 문자 그대로 무대 공연자를 매춘부로 분류했다. 아무런 구분이 없었다.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돈을 주는 누구에게든 봉사한다. 공개적인 전시는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사적인 서비스는 극장 뒤 숨겨진 방에서 펼쳐졌다. 때로는 그 광경 자체가 서비스였고 예술적 표현으로 포장되지 않았다면 불법이었을 활동들을 관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관객을 위해 연기되었다. 수십 년 후 프로코피우스는 자신의 아네크도타에서 젊은 터도라의 전문적인 행위들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의 냉정한 정확성으로 상세히 기술한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허리 주위에 두른 띠만 걸친 채 옷을 벗고 누웠는데 완전한 나체는 기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시종들이 그녀의 몸에 보리알을 흩뿌렸다. 훈련된 거위들은 가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꼼꼼하게 알갱이를 쪼아먹었고 그녀는 관객을 위해 황홀감을 가장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고대 에로티시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터도라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권력 역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굴욕을 목격하던 남자들은 원로원 의원, 부유한 상인, 미래의 황제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갈망, 취약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소비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사적인 탐닉은 정보 조각이었다. 모든 특정 요청은 잠재적 지렛대였다. 모든 은밀한 만남은 그녀가 나중에 이용할 비밀 금고의 예금이었다.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기록들조차 특정 부분에서는 일치한다. 터도라는 뛰어난 지성, 얼굴과 대화에 대한 엄청난 기억력, 그리고 어떤 남자에게든 자신의 방에서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언어에 능통했다. 호메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신학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교들과 논쟁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보수를 받기 위해 옷을 벗는 동안 해냈다. 그녀의 노력의 물류 규모는 수치적으로 놀라웠다. 한 연대기는 그녀가 하룻밤에 30명의 남자에게 봉사했으며 그 후에는 세계에 구멍밖에 없다고 한탄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기록은 그녀가 군대 전체를 지치게 할 수 있는지 겨루는 대회를 조직했다고 묘사한다. 이 수치들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지만 절반만이라도 평범한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육체적 지구력을 나타낼 것이다. 16세가 되자 그녀는 평범한 극장에서 벗어나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독점적인 모임으로 나아갔다. 이것들은 전적으로 낭요는 아니었지만 종종 포함되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은밀한 통치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던 네트워킹 행사였다. 나체 위에서 상업적 합의가 중개되었고 공유된 여성들과 정치적 협정이 굳건해졌다. 터도라는 이 협상에 단순히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녀의 여배우에서 고급 창녀로의 진화는 후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녀는 실제 권력을 가진 남자들과 단순히 부유한 남자들을 구별했다. 그녀는 그들의 아내들과 관계를 맺으며 처비자 조언자로서 가정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어떤 원로원 의원이 뇌물을 받는지, 어떤 장군이 젊은 남성을 선호하는지, 어떤 주교가 사창가를 자주 드나드는지 알아냈다. 정보가 그녀의 진정한 통화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중요한 관계는 북아프리카 펜타폴리스의 지방 총독인 헤케볼루스와의 관계였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여 자신을 그의 공인된 정부 아영프로 삼게 했고, 그로 인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극장을 벗어나 더 나은 삶처럼 보이는 곳으로 도피했다. 그 관계는 4년간 지속되었고, 그 후 그는 그녀를 알렉산드리아에 버리고 떠났는데, 그녀는 극빈한 상태로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녀의 공영에서 매춘으로 돌아가거나 죽었을 것이다. 터도라는 예상치 못한 길을 택했다. 그녀는 1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 신학에 몰두했는데, 새로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가 제국의 지배적인 권력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그녀의 정치적 동맹을 정의하게 될 신학적 분파인 단성론 교리를 숙지했다. 그녀는 성경을 외웠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주교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타락한 여인에서 회개한 죄인으로 자신을 재창조했는데, 이 서사는 나중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오는 여정은 안티오키아를 거쳤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와 첫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기록은 엇갈린다. 확실한 것은 522년에 그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고 섬유 생산과 강력한 남자들과의 전략적 관계라는 의심스러운 조합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모방직은 얇게 위장된 완고거법이었다. 모두가 이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다음 계책에 필요한 존경심의 겉모습을 제공했다. 터도라의 여행 중에 그녀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온 여성은 헤케볼루스와 함께 떠났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의 권력 계층을 내부에서 관찰했다. 그녀는 성이 복잡한 영향력 경제의 한 형태일 뿐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알았다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을 장기 전략을 구상했다. 그녀는 황실과 결혼할 작정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22년 자신이 참석해서는 안 될 모임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될 집에 있는 터도라를 처음 보았다. 그는 40세였고 신학 연구와 법률에 몰두하며 독신으로 유명했던 유스티누스 황제의 양자였다. 그녀는 22세였고 공식적으로는 직물 노동자였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다.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은 서구 문명의 궤적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꾸어 놓았지만, 기록들은 그것이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조직된 유혹이었는지에 대해 논쟁한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터도라는 자신의 극장 시절부터 그녀에게 은혜를 진 중개인들을 통해 몇 달 동안 그것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일상, 그의 추구, 그의 취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신학 논문을 밤새도록 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아내를 둔 적도 공개적으로 인정된 정부를 둔 적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총명하고 야심적이며 그녀와 같은 수준의 여성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전통적인 서사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즉시 매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코피우스는 대안적인 버전을 제시한다. 그는 터도라가 그가 파르마케이아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약물, 마법의 부적, 또는 단순히 어떤 남자에게든 강박을 유도할 수 있는 사창가에서 연마된 기술을 의미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신학에 대해 논할 만큼 지적으로 유능하고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큼 취약하며 금욕적인 방어를 무너뜨릴 만큼 아름답게. 몇 주 안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거처를 끊임없이 방문하는 사람이 되었다. 몇 달 안에 그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붕괴 직전의 정부 위기를 촉발했다. 로마 법률은 원로원 의원이 여배우와 결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전직 여배우가 아니라 일단 여배우라면 법의 눈에는 항상 여배우였다. 그 오명은 영구적이고 상속 가능하며 법적으로 지울 수 없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터도라와 결혼하려는 욕망은 단순히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유스티누스의 아내이자 유스티니아누스의 양어머니인 으페미아 황후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맹렬함으로 그 결합을 맹렬히 방해했다. 그녀는 터도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았다. 거위와 함께 공연했던 여자. 하룻밤에 30명의 남자들을 만족시켰던 여자. 그녀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사창가에서 영감의 원천이거나 경고의 이야기로서 여전히 울려 퍼지던 여자. 이 여인은 으페미아가 살아 숨쉬는 한 황실 자주색 옷을 입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터도라는 기다렸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와의 유대를 유지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을 구식법률과 부당한 편견의 희생자로 묘사했다. 그녀는 궁정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들 사이에서 동맹을 구축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교회에 아낌없이 기부했다. 그녀는 모두가 그녀의 기도를 볼 수 있는 예배에 참석했다. 그녀는 한때 욕망을 연기했던 것과 같은 확신으로 구원을 실천했다. 으페미아는 524년에 사망했다. 1년 안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의 삼촌인 황제를 설득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법안은 갱생한 여배우들이 원로원 계급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성되었다. 아무도 속지 않았다. 모두가 이 법이 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다. 터도라. 제국의 법적 틀 자체가 전직 매춘부를 위해 재구성되고 있었다. 525년의 결혼식은 세계적인 사회 행사였다. 터도라는 전 지역의 가치보다 더 귀한 황실 자주색 비단을 입었다.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기야 소피아에 들어섰고 미래의 황후로 그곳을 나섰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완전하여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방문. 고위 인사들은 그녀가 고대 귀족 출신이라고 추정했다. 아는 사람들은 침묵했다. 터도라는 극장 시절부터 궁정의 절반에 대한 서류처를 가지고 있었다. 유스티누스가 527년에 사망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터도라를 공동 섭정으로 하여 황제로 즉위했다. 단순한 황후 배우자가 아니라 공식 명칭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공동 황제인 아우구스타였다. 그녀는 독립적으로 외국 사절을 접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장으로 황제 칙령을 발행했다.
그녀는 자체 예산과 수행원들을 갖춘 별도의 궁정을 유지했다. 로마 연대기에서 어떤 여성도 이토록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적인 터도라는 공개적인 황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해진다. 프로코피우스는 그녀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을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궁전은 방문객들이 감지되지 않은 채 그녀의 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비밀 통로를 포함하도록 개조되었다. 이것들은 이전 황제들의 기존 건축적 특징이 아니었다. 건설 기록은 527년 이후 터도라의 별채에 특별히 추가되었음을 나타낸다. 주장된 연인들의 명단은 비잔틴 사회 엘리트의 명부와 같다. 갑자기 승진한 장군들, 수익성 좋은 교구를 얻은 주교들, 불가능한 무역 협정을 확보한 외국 사절들. 이 모든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식적인 업무 요구 사항을 훨씬 초과하는 황후와의 사적인 접견. 가장 치명적인 이야기는 아로빈두스라는 젊은 귀족에 관한 것이다. 그는 2년 동안 일주일에 3번 터도라의 거처를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조카와 결혼한 상태였으므로 그 관계는 이중으로 위험했다. 그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터도라는 그를 선동죄로 고발했다. 그는 수도원에 피신했다. 그녀는 그를 강제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려보냈다. 그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그가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황제와 결혼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복잡성은 비상한 선견 지명을 요구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강박적으로 종종 밤새도록 일했지만 자주 여행을 떠나 터도라에게 자신의 부재 시 통치를 맡겼다. 이러한 기회들은 틈을 제공했다. 그녀의 궁정 직원들은 충성심이나 공포 때문에 충성했다. 황실 경비대는 그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궁전은 대중이 결코 목격하지 못할 공연을 위한 그녀의 무대가 되었다. 동시대의 기록들은 그녀의 사적인 거처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대 로마의 쾌락 정원을 연상시킨다고 묘사한다. 특정 활동을 위해 설계된 수중 좌석이 있는 온수 욕조, 비할 데 없는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오리엔트에서 수입된 복잡한 기계 장치, 거울들이 무한한 반사를 만들도록 배열된 배열. 이것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고고학적 기록은 터도라의 방 내부에 비정상적인 배관 및 구조적 보강을 보여준다. 역사학자들이 씨름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동의의 문제이다. 이 만남들 중 몇 개가 진정으로 합의된 관계였는가? 아니면 황후를 거절할 수 없는 남자들에 의한 강요된 공연이었는가? 누군가 터도라를 진정으로 거절할 수 있었을까? 감히 그럴 수 있었을까? 공개적인 인물은 흠잡을 데 없었다. 터도라는 매일 교회에 참석했고 때로는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 그녀는 수녀원에 기부하고 신성한 예술품을 의뢰했으며 주교들과 신학적 담론에 참여했다. 그녀는 강제 매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비평가들은 그녀 자신의 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포주 행위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녀는 갱생한 매춘부들을 위한 피난처를 설립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녀의 이전 극장 시절을 무해하게 보이게 할 활동들에 전념하는 비밀 궁정을 주재하면서 했다고 전해진다. 내재된 역설은 관찰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어떻게 웅장한 교회를 건설하도록 명령한 동일한 여성이 동시에 궁전 내에서 낭요를 조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매춘부 보호를 옹호하는 사람이 사적인 탐닉을 위해 그들을 조달했다고 전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개혁된 죄인이 황제 권한 아래에서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답은 터도라가 본질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권력이었다. 성적 매력은
다른 어떤 도구와도 같았다. 매충을 해서 황좌로 그녀를 끌어올린 바로 그 능력들이 일단 성취된 그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유일한 자산이었던 그 몸은 황후로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을 특징지었던 욕망들은 왕관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532년 1월 13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불길에 휩싸인다. 니카의 난이 5일 동안 격렬하게 계속되었다. 도시의 절반은 잿더미가 되었다. 원로원은 유스티니아누스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 궁전 안에서 궁정인들은 귀중품을 모아 도망칠 준비를 한다. 황제 자신은 방에 서서 금과 보석을 움켜쥐고 헤라클레아로의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제국은 붕괴 직전이었다. 그때 터도라가 들어섰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어떤 역사적 기록을 믿느냐에 달려있다. 공식 연대기는 그녀가 유배 생활보다 황실 자주색 옷을 입고 죽는 것을 선호한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고 주장한다. 프로코피우스의 공개적인 서사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의 아네크도타는 더 어두운 해석을 제시한다. 그는 터도라가 유스티니아누스를 머물게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적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전체 위기를 조작했으며 네로의 과잉조차 온건하게 보이게 할 대규모 학살을 통해 그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출처에 의해 기록된 그 연설 자체는 권력을 소름 끼치는 명확성으로 파악한 정신을 드러낸다. 황실 자주색은 훌륭한 수위가 된다고 그녀는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황후로 존경받지 못하는 나를 결코 살아서 보지 않을 것이다. 카이사르여, 만약 당신이 도망치고 싶다면 당신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배는 준비되어 있다. 바다는 열려 있다. 그러나 안전한 곳으로 탈출한 후에 당신이 구원보다 죽음을 선호하지 않을지 생각해보라. 나는 남을 것이다. 나는 고대 격언, 왕족의 옷은 품위 있는 수위라는 것을 믿는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머물렀지만 더 중요하게도 그는 방역작전의 통제권을 터도라에게 넘겼다. 이어진 것은 협상이나 양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공질서 유지로 위장된 체계적인 학살이었다. 반란군들은 터도라가 한때 거위와 함께 공연했던 바로 그 경기장 히포드롬에 집결했다. 구경거리를 위해 설계된 장소에 3만 명의 영혼이 꽉 들어찼고 이제 혁명 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이전 황제 아나스타시우스의 조카인 히파티우스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다. 그들은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다. 터도라의 전략은 효율성 면에서 소름 끼쳤다. 그녀는 내시들에게 금괴를 보내 청색 땅 파벌을 매수하며 히파티우스가 그들의 오랜 숙적인 녹색 땅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군중 속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출구에 병력을 배치했는데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단순히 인파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배치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들인 벨리사리우스와 문두스에게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생존자를 남기지 마라. 뒤이은 것은 전투가 아니라 도살장이었다. 3만 명의 사람들, 주로 민간인들이 탈출할 수단 없이 경기장 안에 갇혔다. 군인들은 잔인한 정확성으로 작동하여 출구에서 시작하여 안쪽으로 진행했다. 살인은 끔찍한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비명소리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넘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공식 역사들이 생략하는 것은 이것이다. 터도라는 누가 죽을지 직접 지정했다. 그녀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폭동의 선동자들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반대했던 모든 사람, 그녀의 과거를 조롱했던 사람, 그녀의 결혼을 의심했던 모든 사람이었다. 몇 년 전 그녀의 공연을 비웃었던 원로원 의원들, 그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그녀를 경멸했던 상인들, 그녀의 결혼이 신성한 판단으로 볼 때 불법이라고 설교했던 사제들, 봉기는 서사적인 규모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적절한 구실을 제공했다. 원로원 의원 아나톨리우스는 한때 그녀가 거위와 함께 공연하는 것을 보려고 돈을 냈다가 유스티니아누스와 결혼하자 공개적으로 그녀를 매춘부라고 비난했다. 그의 온 혈족이 히포드롬 안에 있었다. 상인 콜리노스는 그녀가 아직 연기자였을 때 그녀에게 비단을 팔기를 거부하며 그녀가 그것을 더럽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장 벽을 기어오르려다가 죽었다. 사제 요한은 그녀의 결혼이 신성한 관점에서 볼 때 불법이라고 설교했다. 그는 며칠 후 시체 더미 아래에 깔린 채 발견되었다. 사건의 여파는 터도라의 진정한 천재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적들을 단순히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재산을 제할당하여 새로운 충성심을 키웠다. 사망자들로부터 몰수된 부동산은 새로운 하기야 소피아를 포함한 기념비적인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댔다. 학살로 비어버린 자리는 그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녀가 옹호했던 개혁된 매춘부들은 폭동 희생자들로부터 압수한 사업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대량 살인을 경제 활성화로 전환시켰다. 동시대의 기록들은 다음 날 그녀가 치워지지 않은 시체들 사이를 거닐며 히포드롬을 둘러보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녀는 몇 년 전 그녀의 서비스를 요청했던 남자들의 유해를 식별하여 시종들에게 지적하고 그들이 무엇을 요청했고 얼마를 지불했으며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람은 절정에 달했을 때 목이 졸리는 것을 즐겼지라고 그녀는 한 원로원 의원의 시신을 보며 말했다고 한다. 이제 그는 그 감각을 이해할 거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지울 수 없었다. 사람들은 터도라가 권위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3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승인할 것임을 이해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녀가 그것을 즐길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때 동전을 위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던 여성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터도라의 복수는 단순한 처형을 넘어섰다. 그녀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강제 매춘 금지는 그녀가 매춘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개혁된 여배우들을 위한 피난처 설립은 그녀가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포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급하여 기소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었다. 니카에 난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제거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설계도가 아닌 터도라의 청사진을 따랐다. 활기를 되찾은 도시는 미래의 모임을 저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병력이 통제할 수 있는 넓은 대로, 군중이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출구가 있는 공공광장. 가장 중요한 것은 황후를 위한 훨씬 더 정교한 개인 거처를 포함하는 새로운 황실 단지였는데 이는 건축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축적 변경 사항을 포함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수많은 숨겨진 접근 지점이 있는 창문 없는 방들의 건설, 특정 활동을 위해 설계된 수중 좌석이 있는 온수 욕조, 후에 원격 국경 수비대로 재배치된 하인들이 끊임없이 유지보수해야 하는 난방 메커니즘을 가진 수영장,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음향 설계방들을 기록했다. 한 건축가는 몇 년 후 알렉산드리아에서 벽과 바닥에 장식 모티프로 위장된 구속장치가 통합된 방을 만들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인지 여부는 계속해서 역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는 터도라의 성향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참여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기독교 결혼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무시했을까? 아내가 인접한 방에서 난요를 벌였다고 전해지는 동안
밤새도록 신학 논문을 작성하는데 전념했던 황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심리적 수수께끼를 제시한다. 일부 증거는 공모를 시사한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터도라 사망 후 후계자에 대한 시급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방을 그녀가 떠난 그대로 보존했으며 누구도 출입을 금했다. 그는 타협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그는 그녀의 지지자들을 사후에도 승진시켰는데 이는 깊은 애정 또는 그들이 무엇을 폭로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감을 시사한다. 니카에나는 터도라를 강력한 황후에서 난공불락의 독재자로 변모시켰다. 살아남은 원로원 의원들은 그녀가 동료들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상인들은 그들의 번영이 오직 그녀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이해했다. 교회는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그녀의 의지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한때 자신들의 동전을 애원했던 전직 창녀가 이제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임을 배웠다. 터도라의 진정한 영향력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았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법률과 관료제를 통해 제국을 통치하는 동안 그녀는 궁전 침실에서 수도원 독방까지 야만족 진영에서 페르시아 궁전까지 이르는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제국을 통제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사창가에서 남자들의 욕망을 읽는데 통달했던 여성은 이제 그 통찰력을 사용하여 현대의 첩보기관에 필적하는 정보장치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원로원 의원의 침실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엿들은 하녀들, 정부 관리들에게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속삭인 모든 말을 기억했던 매춘부들, 터도라가 빈곤에서 구출했던 전직 여배우들로 이제는 관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가정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모든 여성은 터도라에게 개인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의 충성은 제국이 아닌 자신들을 불명예에서 구원해준 황후에게 향했다. 내시들은 또 다른 계층을 구성했다. 거세된 남자들은 비잔틴 사회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는데 유혹의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신뢰받았지만 남자들에게는 완전한 남성이 아니라고 종종 무시당했다. 터도라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길들였다. 그녀의 최고 내시 나르세스는 군단을 지휘했다. 스콜라스티쿠스는 궁전 금고를 감독했다. 그녀의 네트워크에 있는 각 내시는 수십 명의 정보원들을 관리하며 발각되더라도 완전히 타협될 수 없는 세포들을 구축했다. 수집된 정보는 지극히 사적이었다. 스트라테기우스 원로원 의원은 극히 어린 소녀들을 선호했는데 터도라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그에게 모든 선호도와 베갯머리 고백을 보고하는 신중하게 선택된 여성들을 제공했다. 세이스 주교는 시리아 와인에 약점이 있어 교회 정치에 대해 혀를 풀게 만들었다. 부제 장군은 잠꼬대를 통해 터도라가 그의 침대에 들여놓은 고급 창녀에게 군사 전략을 누설했다. 타협적인 자료는 관료적인 정확성으로 분류되었다. 궁전 안에 숨겨진 방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누구라도 파멸시킬 수 있는 문서들로 가득했다. 불륜을 증명하는 편지, 횡령을 보여주는 재정 기록, 대중을 충격에 빠뜨릴 성적 취향에 대한 증언들. 터도라는 이 정보를 항상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 때로는 수년 동안 보관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귀족 마르쿠스는 538년 터도라의 신학적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그의 아내는 익명의 소포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젊은 남자들을 포함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특정 사창가 방문 기록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 기록에는 날짜, 시간, 지불 내역,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요청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르쿠스는 반대를 철회하고
원로원에서 터도라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네트워크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넘어 확장되었다. 터도라는 알려진 세계 전역의 여왕, 공주, 귀부인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것들은 단순한 외교적 의뢰가 아니었다.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일부 편지에는 병력 이동, 계승 계획, 경제적 취약성에 관한 암호화된 정보가 담겨 있다. 야만족 여왕 아마라순타는 자신이 고투족 귀족들과의 갈등에 대해 공감하는 비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믿었다. 사실 그녀는 유스티니아누스가 이탈리아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페르시아 대사 자마스는 반체제 비잔틴 장군들과 비밀 조약을 중개하려 했을 때 네트워크의 도달 범위를 알게 되었다. 회의 몇 시간 만에 터도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았다. 그녀는 즉시 음모를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음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고 모든 공모자들의 이름을 축적했다. 그리고 공개 연호회에서 그녀는 공모자들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무심코 언급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임박한 파멸을 이해하면서 얼굴이 변하는 것을 관찰했다. 장군들은 바로 그날 밤 체포되었다. 자마스는 페르시아로 송환되었는데 터도라는 전지전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였다. 수도원들은 예상치 못한 정보원들을 제공했다. 터도라는 제국 전역의 종교 공동체, 특히 단성론 교리를 따르는 공동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녀의 보호에 감사하는 수도승과 수녀들은 지방 총독, 군 지휘관, 경쟁 종교 파벌에 대해 보고했다. 시리아의 한 수도원은 아랍 부족의 움직임을 그녀에게 알릴 수 있었다. 이집트의 한 수녀원은 곡물 수확과 세금 징수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성인 남녀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녀의 스파이가 되었다. 성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가장 귀중했다.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누가 누구와 침대를 공유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아내들이 불륜을 저지르는지, 어떤 남편들이 젊은 남자를 선호하는지, 어떤 주교들이 매일 밤 서약을 어기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청교도적인 도덕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용적인 권력이었다. 그녀가 원로원, 위원의 결혼 생활을 파탄시킬 수 있다면 그는 그녀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군대에 폭로할 수 있다면 장군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다. 조달 네트워크는 특히 정교했다. 터도라가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타협시켜야 할 때 그녀는 정확히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던 금욕적인 판사는 갑자기 자신의 취향에 정확히 맞는 여성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키 크고 금발이며 악센트가 있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여성. 그 여성은 저항할 수 없었는데 터도라가 이 목표를 위해 특별히 설계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이었다. 한 달 안에 판사는 새로운 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있었고 그녀가 모든 말을 황후에게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또 다른 정보 계층을 형성했다.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전역에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배치된 고아원을 설립했다. 아이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유용할 수 있는 가정에 배치되었다. 소녀는 원로원 의원의 비서가 되어 모든 서신을 열람할 수 있었다. 소녀는 하녀가 되어 자신의 여주인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모두 자신들을 길거리에서 구원해준 사람을 기억했다. 건축적 정보는 기발했다. 니카에 난 이후 재건 기간 동안 터도라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건물의 도청 장소를 통합했다. 상층 방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속이 빈 기둥, 장식적으로 보이지만 관찰을 허용하는 장식 그릴, 대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미묘한 구멍이 있는 바닥. 재건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감시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였다. 터도라가
이 웹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 군주들은 그녀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반달족 왕 갤리머는 터도라가 협상 중에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사적인 세부 사항을 폭로했을 때 그녀가 몇 년 동안 자신의 아내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랑크족 왕 트데베르트는 터도라가 자신의 장군들보다 먼저 이탈리아 침공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고트족 왕 토틸라는 터도라로부터 자신의 최측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발을 받았다. 재정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복잡했다. 터도라는 다양한 전략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제국 전역의 비밀 계정을 유지했다. 적들로부터 몰수된 자산, 그녀가 보호하는 사업체로부터의 이익 지분, 그녀의 적대감보다 우정을 선호하는 외국 통치자들로부터의 조공. 이 재무금은 그녀의 정보장치, 건축, 사업,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의 사적인 오락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제 원로원 의원과 결혼한 전직 여배우 크리소말로스는 터도라의 가장 민감한 작전들을 관리했다. 그녀는 여성들을 전략적 역할에 배치하는 것을 지휘했다. 그녀는 황후의 사적인 사용을 위한 특정 형태의 오락 조달을 감독했다. 그녀는 필요할 때 복잡한 상황의 영구적인 제거를 보장했다. 궁전 근처에 있는 그녀의 거주지는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항상 나가지 못하는 장소로 악명이 높았다. 의료 정보는 특히 가치가 있었다. 터도라의 의사들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질병에 대해 보고했다. 그녀는 어떤 관리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지, 어떤 장군들이 시력을 잃고 있는지, 어떤 원로원 의원들이 판단력을 손상시키는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계승위기, 군사적 좌절, 정치적 기회를 예측할 수 있었다. 니카의 난 직후 터도라 구역에 대한 건축적 변경이 즉시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화재 피해 복구였다. 사실 그것들은 특수 인프라를 요구하는 욕망의 물리적 구현이었다. 장인들은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왔는데 그리스어를 할 줄 몰랐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시장에서 소문을 퍼뜨릴 수 없었다. 건설이 완료된 후 그들은 기대 수명이 몇 달에 불과한 국경 요새로 재배치되었다. 터도라 사망 후 숨겨져 있던 수도원 기록 보관소에서 부분적으로 회수된 설계도는 1000년 동안 유럽 건축물에 나타나지 않을 혁신들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방에서 정밀한 온도를 유지하는 온돌 난방 시스템, 플랫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유압 메커니즘, 소리를 증폭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도록 설계된 음향공학, 이것들은 표준적인 궁전 개선 사항이 아니었다. 하인들이 사적으로 자주색방이라고 불렀던 주요 방은 길이가 60피트, 너비가 40피트였다. 천장은 도명이었고 끝없는 반사를 만들어내는 광택 은거울로 장식되어 있었다. 바닥은 따뜻한 물을 위한 숨겨진 통로가 있는 난방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겨울에도 옷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온도를 유지했다. 벽에는 특정 장식 요소를 누르면 접근할 수 있는 숨겨진 칸막이가 있었고 하인들이 사용 후 회수하고 청소할 도구들을 드러냈다. 수영장 단지는 일반적인 로마식 목욕 건축을 무시했다. 각각 다른 온도로 유지되는 7개의 연결된 수영장은 특정 자세로 몸을 지탱하도록 조각된 수중 좌석을 특징으로 했다. 가장 깊은 수영장은 인공 조류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했다. 이 수영장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시종들은 타고난 벙어리이거나 수술로 말을 못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사적인 연극 공간은 아마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중앙 공연 영역 주위에 원형으로 배열된 쿠션 있는 플랫폼에 30명의 사람들을 수용했다. 숨겨진 통로는 공연자들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조명 시스템은 정밀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수백 개의 기름 램프를 사용했다. 바닥의 메커니즘은 아래에서 침대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드라마 예술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하인들의 동시대 기록들은 믿기 어려운 장면들을 묘사한다.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엘리트들이 공개적으로 수행하면 사형에 처해질 활동들에 참여하는 모임을 주최했다. 원로원 의원의 아내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성향을 발견하고 장군들이 그들의 군사적 지위를 파괴할 시나리오에 참여하고 주교들이 성경을 선별적으로 인용하면서 모든 서약을 어기는 것. 이러한 모임을 위한 조달은 그 자체로 특수화된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다. 일부는 질문하지 않는 인신매매업자로부터 구매되었다. 다른 일부는 터도라가 한때 자주 드나들던 극단과 사창가에서 모집되었다. 일부는 그녀 자신의 고아원 출신 아이들로 특정 특성 때문에 선발되어 특정 목적을 위해 길러졌다. 훈련 자체는 궁전 직원들을 위한 아카데미로 위장된 궁전옆의 비밀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커리큘럼은 춤, 마사지, 여러 언어에 대한 회화 능력, 그리고 현존하는 문서에는 완전히 상세히 기술되지 않은 전문적인 신체 기술을 포함했다. 이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작은 문신, 자주색 비둘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식별하게 했다. 터도라 사망 후 몇 년 뒤 암호로 글을 쓴 궁정의사 아이티우스는 정상적인 궁전 활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상들을 치료한 것을 기록했다. 극심한 삽입을 나타내는 열상 조직, 특정 장치를 시사하는 형태의 멍, 정상적인 인간 해부학으로는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장시간 자세로 인한 손상. 그는 이러한 부상들을 침묵 속에서 치료했는데 문의가 그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터도라의 활동을 위한 물류 공급망은 제국 전역에 걸쳐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상인들은 체력과 감각을 고조시키는 물질을 공급해했다. 인도 상인들은 특정 기능을 하는 형태로 조각된 상가와 옥으로 만든 기구들을 수입했다. 페르시아의 상인들은 로마 의학에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가진 기름과 연고를 공급했다. 이러한 구매 예산은 궁전 유지 보수 지출 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지식 수준은 여전히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의 개인 방은 터도라의 방과 하나의 복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건축가들이 설치한 음향 차단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다. 그는 대부분의 밤을 법률 코드와 신학 논문을 작성하며 보냈다. 그는 정말로 듣지 못했을까? 그는 비정상적인 시간에 궁전을 오가는 하인들을 보지 못했을까? 그는 군사작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건축적 변경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이론은 유스티니아누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중적 무지를 유지한 적극적인 참여자였다고 주장한다. 성적 도덕성에 관한 법률을 성문화한 황제가 아내가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동안 그러한 위선을 용납하는 것은 제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위선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그가 알았지만 터도라의 정치적 천재성에 피할 수 없는 대가로 받아들였다고 제시한다. 세 번째 이론은 그가 학문적 추구에 몰두하여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동안 그의 아내는 궁전을 전례 없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한다. 저녁 만찬은 참석하여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이었다. 터도라는 60명에서 30명의 신중하게 선택된 손님들을 초대했다. 식사는 전통적인 로마식 코스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억제력을 낮추고 감각을 고조시키는 약초와 특별히 혼합된 와인이 흐르면서 저녁은 점차 변화했다. 옷은 선택사항이 되었다가 권장되지 않다가 암묵적으로
금지되었다.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전통적인 춤으로 시작하여 점차 훨씬 더 노골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수세기 후에 발굴된 사적인 편지에서 프리스쿠스 원로원 의원은 한 그러한 전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황후는 장군이 전투를 지휘하듯 정밀하게 쾌락을 조율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다. 모든 감각은 미리 정해져 있었다. 모든 조합은 의도적이었다. 나는 매일 원로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에 참여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상호 침묵을 보장하는 공유된 치욕으로 묶여 있다. 터도라가 고안한 게임들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초월했다. 그녀는 권력, 굴욕, 해방이 융합된 정교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그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는 한때 자신이 유죄를 선고했던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었다. 자제력을 자랑하던 장군은 구속되어 자기 인식을 산산조각 낼 경험을 겪게 될 수 있었다. 육체적 쾌락을 비난하던 주교는 모든 설교에 모순되는 식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심리적 조작은 거장이었다. 터도라는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심리적 변형은 영구적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엘리트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직 매춘부에게 종속을 경험한 원로원 의원은 결코 다시는 자연스러운 사회계층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었다. 이 시대의 20세 소년에게서 풀려나기를 애원했던 장군은 결코 다시는 그 흔들림 없는 권위로 지휘할 수 없었다. 매일 새벽 터도라는 하기야 소피아에서 신성한 전례에 참석했다. 그녀는 황실 회랑에 서서 수천 명의 예배자들에게 보이며 기독교적 헌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녀의 진홍색 옷은 목에서 바닥까지 그녀를 감쌌다. 머리는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손에는 전 지역의 가치보다 비싼 보석 박힌 복음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성론 기독교의 열렬한 수호자이자 박해받는 수도사들의 보호자이며 신성한 건물들의 건축가였다. 그녀는 또한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소문에 따르면 궁전 안에서 이교도 낭녀가 겸손하게 보일 활동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한 개인적 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비종교적인 목표를 위한 종교적 권위의 체계적인 착취였다. 터도라는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도덕성 자체의 해석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신성한 것을 정의할 수 있다면 허용되는 것도 정의할 수 있었다. 한때 거위와 함께 공연했던 여성은 이제 어떤 주교가 임명을 받을지 지시했다. 정통 교리에 반하는 단성론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옹호는 신학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 제휴였다. 단성론자들은 억압받고 소외되었으며 강력한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그 보호의 대가로 그들은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다. 터돌에게 생존 자체를 빚진 수도승과 주교들은 그녀의 사적인 추구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시리아의 성시몬 수도원은 터도라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지진 후 완전히 재건될 수 있었다. 정교회의 박해를 피해온 세이스라는 이름의 수도원장은 숭배에 가까운 감사 편지를 썼다. 그는 그녀를 새로운 마리아, 하느님이 선택한 그릇, 성인들보다 더 거룩한 자라고 칭송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송되어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어린 수련 수사들을 제공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캐서린 수녀원은 터도라의 또 다른 관대한 후원 대상이었다. 마리아 수녀원장은 한때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매춘부였지만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기대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터도라가
거룩한 일을 위한 순수한 그릇을 요청했을 때 마리아는 가장 예쁜 젊은 수녀들을 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온 소녀들은 하느님의 봉사가 비전통적인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 안티무스는 그의 주교 직분을 전적으로 터도라에게 빚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의심스러운 신학과 더욱 의심스러운 개인적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명에서 끌어올렸다. 그 대가로 그는 그녀의 활동에 종교적 승인을 제공했다. 원로원 의원들이 궁전의 도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때 안티무스는 거짓 증언의 위험에 대해 설교할 것이었다. 황후의 식욕에 대한 소문이 돌 때 그는 험담을 치명적인 죄로 규탄할 것이었다. 그는 설교단을 터도라의 홍보기구로 탈바꿈시켰다. 터도라가 참여한 신학 토론은 다른 종류의 공연요의 광해본이었다. 그녀는 주교들을 소집하여 그리스도의 본질, 성경의 해석, 구원의 요건에 대해 토론하게 했다. 이 토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터도라는 교부들의 저작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뢰성을 확립한 후 그녀는 모든 종교 경전이 명백히 비난하는 활동들이 일어나는 방으로 물러났다. 순례 산업은 터도라의 목적을 위한 또 다른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성지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호스피스를 지원했고 그곳에는 그녀의 추종자들이 배치되었다. 이 호스피스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했다. 제국 전역의 종교 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위한 잠재적 모집자들을 식별하며 가끔 특히 매력적이거나 유용한 순례자들은 영적 헌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황후와의 접견을 위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우회되었다. 선교물 무역은 훨씬 더 불법적인 활동을 위한 위장막을 제공했다. 터도라는 성인의 유골, 진정한 십자가의 조각들, 그리고 다른 숭배받는 물건들의 열렬한 수집가로 유명했다. 이러한 유물들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종종 다른 화물을 운반했다. 합법적인 종교 유물들 사이에 분명히 불경한 의도를 가진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다. 인도에서 온 기구들, 페르시아에서 온 이국적인 물질들, 이집트에서 온 고대 필사본들로 기독교보다 수천 년 앞선 관행들을 상세히 기술했다. 공식 역사에 광범위하게 기록된 그녀의 자선 활동은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갱생 매춘부들을 위한 병원은 단순히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집의 중심지였다. 갈 곳 없는 여성들에게 음식, 숙소, 보호가 제공되었다. 그 대가로 일부는 특별한 봉사를 위해 선발되었다.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다. 달리 어디로 갈 수 있었겠는가? 길거리는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다. 궁전은 생존을 의미했고 비록 그 생존이 자신들이 개혁을 추구했던 이유를 상기시키는 시나리오에 참여하는 것을 수반할지라도 말이다. 고아원도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굶주림에서 구출된 아이들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평가되었다. 대부분은 합법적인 교육을 받고 일반 가정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일부, 특히 아름다움이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다른 미래로 인도되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이해할 무렵에는 궁전의 지원에 너무 의존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 고해성사는 정보 수집의 방법이 되었다. 터도라의 개인 고해 신부인 요한 신부는 자신의 직위를 그녀의 영향력에 빚지고 있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엘리트들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황후의 이익이 개입될 때 고해성사의 신성함은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했다. 간통을 고백하는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의 아내들이 익명의 편지를 받는 것을 발견할 것이었다. 횡령을 인정한 장군들은 갑작스러운 감사에 직면할 것이었다. 고해소는 궁전의 비밀 도청 장소가 되었다. 터도라가 의뢰한 종교 예술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난의 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하기야 소피아의 그녀를 묘사한 모자이크는 그녀가 성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식적으로는 성찬례를 상징한다. 그러나 성배를 장식하는 보석들은 고대 신비 종교에서 사용되던 천문학적 배치에 해당하는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녀의 황실옷의 주름에는 기독교 이전의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기독교 예술 안에 이교적 도상을 눈에 띄게 숨겨놓았다. 그녀가 고립된 지역에 설립한 수도원들은 기도 이상의 목적을 가졌다. 유일한 산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비티니아 수도원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곳이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 너무 많이 본 사람, 너무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영적 명상을 위해 그곳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거주 수도승들은 영구적인 거주자들에 대해 절대적인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신학 논문들은 동시대 학자들로부터 그 정교함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적절한 지식으로 해독하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성한 본성의 통일에 관한 구절들은 특정 구성에서 물리적 신체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영적 황홀경에 대한 논의는 기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기술들을 묘사했다. 그녀는 종교적인 텍스트를 동시에 관능미의 매뉴얼로 저술하여 성스러운 단어 속에 금지된 지식을 감추었다. 그녀가 제정한 종교 축제일들은 그녀의 진정한 목표를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는 패턴을 따랐다. 그녀는 밤의 어둠이 활동을 감출 수 있는 야간 철야기도를 필요로 하는 축제들을 만들었다. 그녀는 우연히 신체적 감수성을 높이는 특정 시기 제한을 요구하는 금식을 명령했다. 그녀는 적절한 시기에 특정 인구 통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끌어들이는 종교 축제들을 계획했다. 터도라의 사적인 세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살아서 그곳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매충을에서 황좌로 올라선 황후는 어떤 비밀들은 협박이나 뇌물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떤 개인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그녀가 사용한 방법들은 비잔틴의 정교함과 매충을에서 배운 실용주의를 융합하여 흔적도 순교자도 지속적인 의문도 남기지 않는 제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트랄레스의 안테미우스 건축가는 하기야 소피아의 혁신적인 돈만을 설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궁전 내부에 독특한 특성을 가진 방들을 만들었다. 분위기가 다른 갓으로 점차 대체될 수 있는 방들, 강력한 수영선수조차 지치게 할 수 있는 숨겨진 조류가 있는 수영장, 지하강으로 이어지는 구덩이로 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바닥. 그는 겉보기에는 쾌락의 방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황홀경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처형실을 건설했다. 원로원 의원 포티우스는 터도라의 현재 진행 중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로 그녀를 갈취하려 했을 때 이를 알게 되었다. 그는 어떻게든 불충한 하인에게서 특정 모임과 참가자들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들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사적인 접견을 요청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터도라는 즉시 동의했다. 회의는 그녀의 접견실 중 한 곳에서 열렸는데 비단 쿠션과 시리아 와인으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포티우스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증거를 제시했다. 터도라는 침착하게 들었고 심지어 재미있어 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와인을 권했고 그는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편안한 환경에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 와인에는 이국적인 인도 식물에서 추출한 느리게 작용하는 마비제가 들어있었지만 그 효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포티우스가 협상하는 동안 그의 사제는 따끔거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터도라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 이야기하며 그가 점차 모든 운동 기능을 잃어가는 동안 지불 일정을 논의했다. 그가 눈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공영을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긴급한 업무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떠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가족은 궁전 서기관들이 정교하게 위조한 그의 친필 편지를 받을 것이며 그의 장기적인 부재를 설명할 것이다. 한편 그는 궁전의 특별한 별채에 마비되었지만 완전히 의식 있는 상태로 말 못하는 하인들에 의해 살아남아 세상이 그 없이 돌아가는 것을 창문을 통해 지켜볼 것이다. 그는 그 상태로 3년을 더 버텼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통할 수 없었고 결국 자연사처럼 보이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여배우 마케도니아는 극장 시절 터도라의 라이벌이었고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을 두고 경쟁했다. 그녀는 몇 년 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오래된 적대감은 잊혔다고 믿었다. 그녀는 따뜻하게 환대받았고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 개인 만찬에 초대되었다. 그녀는 그 만찬을 근본적으로 변모된 여인으로 떠났다. 터도라는 즉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감각 경험을 깊이 변화시키는 수술적 변형을 수행할 수 있는 외과 의사들을 고용했다. 마케도니아는 그 후 몇 주 동안 어떤 종류의 육체적 쾌락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경 통로는 정확하게 절단되어 그녀는 기능은 하지만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20년을 더 살았지만 촉각, 미각, 성적인 감각을 인지할 수 없었다. 자신의 삶이 몸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람에게는 특히 잔인한 운명이었다. 콘스탄티누스 주교는 터도라의 신학적 입장에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여 자신이 사적인 서신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그녀를 이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신학 토론을 위해 궁전으로 초대되었다. 토론 중에 그는 다과를 제공받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깨어나 자신의 목소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음을 발견했다.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설교를 들을 때 청중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높은 음의 우스꽝스러운 끽끽거리는 소리로 변해버렸다. 의사들은 어떤 물리적인 원인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청중이 웃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었다. 상인 사바티우스는 몇 년 동안 궁전의 어린 노예들을 공급했는데 그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단순히 탐욕에 굴복했다. 그는 지불액이 극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자신의 거래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새로운 합의를 논의하기 위한 초대를 받았다. 그는 궁전에 도착했지만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그가 갑작스러운 인도 여행을 떠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자산은 중개인들을 통해 점차 그들에게 이전되어 그들의 편안함과 침묵을 보장했다. 제거 방법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터도라는 몸은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정신을 파괴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원로원 의원 의게니우스는 그녀의 정책에 너무 자주 반대했다. 그는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환영과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하인들은 그의 음식에 점진적인 신경 손상을 유도하는 물질을 투입하고 있었다. 1년 안에 그는 완전히 미쳐서 어디에서나 악령을 보게 되었다. 현실과 악몽을 구별할 수 없게 된 그의 터도라의 사악함에 대한 광적인 비난은 단순히 광기로 치부되었다. 제거 네트워크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넘어 확장되었다. 너무 많이 아는 지방 총독들은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었다.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장군들은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외국 대사들은 여행 중에 사라졌다. 각 죽음은 자연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적어도 궁전과 무관해 보였다. 터도라는 어떤 질병도 모방할 수 있는 의사들, 어떤 사고도 조작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누구에게든 도달할 수 있는 암살자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성 희생자들은 종종 특수화된 운명을 맞이했다. 터도라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현재의 위협이 되는 여성들을 파괴하는데 특별한 만족감을 얻는 듯했다. 터도라가 한때 했던 것과 같은 거위, 루틴을 공연한 젊은 여배우는 몇 달 후 살아있었지만 깊이 변모된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몸은 미래의 어떤 공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술적으로 변형되었다. 그녀는 터도라의 옛 명성에 의존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경고가 되었다. 귀부인 율리아는 궁정 행사에서 터도라의 미천한 기원을 조롱하며 곰과 거위에 대한 상스러운 농담을 했다. 그녀는 사적인 화해에 초대되었다. 그녀는 그 만남에서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불투명한 방법들을 통해 사치품에 대해 격렬한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었다. 비단이 피부에 닿으면 타는 듯한 감각을 일으켰다. 금 장신구는 메스꺼움을 유발했다. 고급 음식은 부패한 맛이 났다. 그녀는 끊임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가난 속에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계급의 특권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이러한 제거에 대한 기록은 꼼꼼했지만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궁전 기록 보관소에 숨겨진 문서들은 일상적인 행정 기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실종을 추적했다. 이름은 숫자로 대체되었다. 방법은 의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로 기술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다. 평범한 독자는 건강관리 기록으로 인식할 것이다. 코드를 아는 사람은 정교한 살인 목록을 해독할 것이다. 548년 봄의 따뜻함과 함께 터도라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암은 의사들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난소암.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황달 피부를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체중 감소를 숨기기 위해 전략적 패딩을, 그리고 순전한 의지의 힘으로 공개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능숙하게 숨겨왔다. 그러나 3월이 되자 그녀조차 더 이상 가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무대에서 불가능한 위협을 수행했던 황후는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 결말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을 위한 준비는 그녀가 생전에 조율했던 어떤 것만큼이나 정교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궁전 화로에서 문서들이 소각되었다. 목격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녀가 꼼꼼하게 관리했던 타협적인 파일들일 가능성이 있는 술에 가득한 서류들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특정 하인들은 사라졌는데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재배치되거나 단순히 완전히 사라졌다. 다른 이들은 공모를 통해 그들의 침묵을 보장하는 지위로 승진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접견을 위해 특정 개인들을 소환했다. 일부는 울면서 나왔고 다른 일부는 눈에 띄게 겁에 질렸으며 소수만이 안도하는 듯 보였다. 마르쿠스 원로원 의원은 그녀의 방에서 창백하고 떨리는 얼굴로 나와 즉시 자신의 시골 영주로 떠났고 다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메나스 주교는 그녀와 4시간을 보낸 후 수십 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이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비잔틴 사회에 여러 세대 동안 울려 퍼졌다. 그녀가 받은 의료 서비스는 황실 기준에서도 비범했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심지어 인도에서 온 의사들이 그녀를 치료했다. 그들은 알려진 세계 너머의 이국적인 약초, 수세기 동안 재발견되지 않을 수술 절차, 그리고 의학이라기보다는 마법에 가까운 치료법 등 모든 가능한 치료법을 동원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암은 그녀의 몸 전체에 전이되어 그녀가 한때 남자들을 소비했던 것처럼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소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터도라는 자신의 욕망을 유지했거나 적어도 그것을 설득력 있게 연기했다. 하인들은 그녀의 방에서 그녀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활동들을 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했다. 이것들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관찰자들이 믿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를 정의했던 식욕이 죽음 자체보다 더 강력했을 수도 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녀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보인 행동은 깊은 헌신 아니면 깊은 공포를 드러냈다. 그는 통치에 의하여 강요된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 순간 그녀의 침대 옆에서 보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울었는데 이는 황제에게는 전례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무엇이든 제공했고 터도라가 회복된다면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퇴위까지 제안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자주색은 그들 둘에게 모두 적합한 수위가 된다고 비웃었다고 전해진다. 모두가 예상했던 임종 고백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사제들은 끊임없이 그녀를 시중들며 마지막 회개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평범한 죄들 외에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다. 거위, 난교, 제거, 그녀가 유지했던 복잡한 부패와 육체의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독교를 완벽하게 연기했으며 명백한 헌신으로 마지막 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부르며 어떤 성인만큼이나 순수하게 죽었다. 6월 28일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조차도 치밀하게 연출되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정확하게 배치된 창문들을 통해 붉은 빛이 스며들어올 때 새벽에 숨을 거두기로 선택했다. 궁정은 엄격한 계층적 순서로 모였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녀의 동맹자들은 침묵의 밤샘 기도를 지켰으며 살아남은 적들은 참석하여 애도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애가 에이게까지 대본으로 썼던 것이다. 여러 출처에서 보고되었지만 세부 사항은 다른 그녀의 임종시 발언은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또는 자주색이면 충분하다. 중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둘 다 그녀의 성격과 공명한다. 둘 다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서 눈을 감았고 붉은 빛은 황금빛으로 변하며 변모를 완성했다. 한때 거위와 함께 공연했던 고음 조련사의 딸은 비잔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죽었다. 장례의식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비용이라는 단어로는 그 규모를 거의 전달할 수 없다. 행렬은 몇 마일에 걸쳐 이어졌다. 도시의 모든 교회종이 3일 동안 끊임없이 울렸다. 이집트에서 얻은 기술로 보존된 그녀의 시신은 군대 전체보다 더 비싼 진홍색 예복을 입고 전시되었다. 모인 군중은 어떤 황제의 장례식보다 많았다. 일부는 슬퍼하러 왔고 다른 일부는 그녀의 실제 죽음을 확인하러 왔다. 그러나 장례식은 또한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시신은 면밀한 조사를 막는 거리에서 전시되었다. 운구자들은 그녀의 가장 충실한 하인들이었으며 어떤 비밀을 지켜야 할지 이해하는 남녀였다. 매장 자체는 사적이었고 유스티니아누스와 일부 관리들만 참석했다. 무덤은 개봉을 막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으로 봉인되었다. 터도라가 무덤으로 가져간 모든 것은 그곳에 남을 것이다. 직후의 여파는 그녀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녀가 꼼꼼하게 준비했던 문서들은 제때 공개되었다. 일부는 동맹자들을 평생 차지할 지위로 승격시켰다.
다른 일부는 그녀의 죽음이 자유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적들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녀의 죽음을 너무 공개적으로 축하했던 한 원로원 의원은 일주일 안에 터도라가 완성했던 방법으로 독살당한 채 발견되었다. 죽어서도 그녀는 살해할 수 있는 힘을 유지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유스티니아누스의 변모는 그녀의 영향력의 깊이를 증명했다. 그는 황실 후계자에 대한 절실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결코 재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방을 그녀가 떠난 그대로 보존했으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조언자들이 변경을 간청했을 때조차 그녀가 수립했던 정책들을 유지했다. 그는 그녀를 기념하여 재무부를 거의 파산시킬 정도의 교회들을 건설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까지 17년 동안 그녀를 애도했고 초기 통치를 특징지었던 활력을 결코 되찾지 못했다. 증거의 체계적인 말살은 즉시 시작되었다. 너무 많이 아는 하인들은 사라지거나 다양한 사고로 죽었다. 인크리미네이팅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는 문서들은 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졌다. 건물들은 건축적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허물어지고 다시 지어졌다. 거울과 메커니즘이 있는 진홍색 방은 봉인된 후 콘크리트로 채워졌고 그 위에 완전히 다시 지어졌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문자 그대로 묻혔지만 일부 증거는 지속되었다. 수도원 벽 속에 숨겨진 문서들, 공식 기록과 모순되는 고고학적 유물들, 여러 세대의 하인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예술과 건축물에 암호화된 메시지들. 터돌에 대한 진실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복잡하며 비잔틴 사회에 너무나 깊이 얽혀 있어서 완전히 지워질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그녀를 완전히 지우려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체에 파괴가 필요했을 것이다. 터도라 사망 5세기 후 하기야 소피아를 보수하던 노동자들은 황실 회랑 뒤에서 봉인된 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사망한 바로 그날 밤에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들이 있었다. 그 서류들은 제거되어 교회 고위 인사들에 의해 잠시 검토된 후 총대주교의 명령에 따라 파괴되었다. 그러나 문맹이 아니었고 호기심이 많았던 한 노동자는 소각되기 전에 일부를 열람했다. 그의 손자가 수십 년 후 기록한 그의 증언은 악마마저 붉어지게 할 행동들과 함께 이름 목록을 묘사했다. 고고학적 증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현대 이스탄불 아래에서의 발굴은 비잔틴 유적을 일상적으로 발견한다. 1993년 건설 인부들은 알려진 궁전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는 방들의 복합체를 발굴했다. 그 구성은 특수 기능을 시사했다. 특이한 기하학적 형태의 수영장, 미확인 장비를 위한 장착 지점이 있는 방들, 여러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 그 현장은 기록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다시 덮였다. 현존하는 비잔틴 유골에 대한 현대 법의학적 분석은 역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궁전 인근에서 발견된 여러 여성 유골은 장기간의 구속과 일치하는 반복적인 외상 징후를 보인다. 같은 시대에 남성 유골은 정상적인 해부학으로는 자발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지속적인 자세를 암시하는 손상을 보여준다. 이 유물들은 기록된 역사가 침묵시키려 했던 이야기들을 속삭인다. 예술적 유산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드러낸다. 터도라 시대의 비잔틴 모자이크는 면밀히 검토하기 전까지는 평범해 보이는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 배경의 인물들이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장식 패턴들이 특정 시점에서 볼 때 다른 이미지로 합쳐지고 기독교 성인들이 경건한 평온함보다는 황홀경을 암시하는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공개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을 암호화하고 있었다. 프로코피우스의 아네크도타 자체는
결코 완전히 답해질 수 없을 질문들을 제기한다. 그가 쓴 내용의 절반이라도 사실이라면 터도라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성적 포식자였으며 건축적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황제 권한을 활용했다. 만약 그것이 모두 조작이었다면 왜 동시대인들은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을까? 왜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의 소중한 아내를 괴물로 묘사하는 비난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비잔틴 체제는 공개적인 도전 없이 그 텍스트의 존재를 받아들였을까? 그 시기의 의학 문헌은 프로코피우스의 일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들을 포함한다. 의사들은 추가 설명 없이 궁전 활동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한 것을 상세히 기술한다. 그들은 알려진 의학적 목적이 없는 황실 사용을 위해 수입된 물질들을 언급한다. 그들은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건강한 개인에게 수행된 신체적 변형을 기록한다. 의학적 증거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정 기록은 공식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막대한 지출을 공개한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지만 건설에 할당된 자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범한 상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에게 지불된 금액,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하인들의 급여. 터도라, 통치의 경제기구는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자금을 대는 그림자 예산을 포함했다. 종교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뜨겁게 논쟁되고 있다. 프로코피우스가 묘사하는 삶을 살았던 여성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들 모두가 협박에 의해 타협되었을까? 일부는 자발적인 참여자였을까? 그들은 그녀의 자선 활동이 그녀의 사적인 행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을까? 아니면 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한 정교한 효율성으로 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을 단순히 두려워했을까? 현대 인구에 대한 현대 유전 연구는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공식 계보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비잔틴 귀족과 관련된 특정 유전적 표지자들이 인구에서 나타난다. 이는 터도라가 성적 매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전략이 공식 역사가 인정하지 않는 혈통을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엘리트들은 누구도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얽혀 있었을 수 있다. 그녀가 이후 비잔틴 문화에 미친 영향은 깊었지만 은밀했다. 터도라 사망 후 발전한 정교한 궁정의식에는 그녀의 관행에 대한 암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궁정인들의 정확한 배치, 이전 전통과 다른 방식으로 자주색을 사용하는 것, 신성하게 보이지만 다른 출처에서 유래한 움직임의 통합. 비잔틴 궁정은 그 기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백하지 않으려는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터도라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식화한 법전에는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춘부를 보호하는 법률은 터도라에게 성매매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혼인 합법성에 관한 법률은 그녀가 법적 기술적인 문제들을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법률은 적들에게 무기화될 수 있었다. 서구 법률의 초석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거위와 함께 공연했던 여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녀의 건축적 영향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넘어 확장되었다. 터도라 통치 기간 동안 제국 전역에 건설된 교회들은 표준 비잔틴 건축과 다른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다. 종교적 기능이 없는 숨겨진 칸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과 연결된 통로, 특정 각도에서 그림자가 드리울 때 외설적으로 변하는 장식 모티프. 터도라는 세 대륙에 걸쳐 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진홍색 수의에 쌓인 여성은 성인으로 선포되는 의식과 함께 안장되었지만 그녀의 시신을 준비한 하인들은 달리 알고 있었다. 그들은
충실한 아내의 피부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흔적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의 소문을 입증하는 그녀의 방 안에 숨겨진 물건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프로코피우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욕구를 드러내는 문서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유지했다. 죽어서도 터도라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가장 위험한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1500년 동안 터도라를 범주화하려 노력했다. 성인인가 죄인인가, 개혁가인가, 폭군인가, 헌신적인 아내인가, 만족할 줄 모르는 포식자인가. 진실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 한 인간이 무엇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 자체를 넓힌 살아있는 역설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황후가 된 서커스 조련사의 딸이었고 성인이 된 고급 창녀였으며 제국을 지휘한 연기자였고 자신의 몸을 상품에서 무기로 그리고 황자로 변모시킨 여성이었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도 놀랍다. 그녀는 비잔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서 정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법률을 변경했다. 그녀는 니카의 난 동안 유스티니아누스의 황좌를 구했다. 그녀는 서구 법학을 계속 형성하는 법전을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서 있는 교회들을 건설했다. 그녀는 여성들을 옹호하면서도 그들을 착취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면서도 불관용을 실천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악명 높은 여성이었다. 주장들 만약 진실이라면 더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다. 체계적인 성적 포식 행위를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여성. 사회의 모든 계층에 스며든 복잡한 조달 및 협박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여성. 건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황궁을 개조했던 여성. 인간 심리와 생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을 제거했던 여성.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사적으로는 고대의 금지된 관행에 참여했던 여성. 그러나 아마도 가장 불안한 가능성은 그녀의 존재 전체가 공연이었다는 것이다. 돈을 내는 관객을 위해 황홀감을 가장하는 법을 배웠던 소녀가 결코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욕망이 효과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스캔들이 전략적 책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너무 압도적인 인물을 만들어내서 아무도 그 아래에 진정한 개인을 결코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비잔틴 무대에 가장 위대한 여배우가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현대 이스탄불은 비잔틴 콘스탄티노폴리스 위에 대부분 지어졌다. 황궁은 사라졌고 그 비밀은 수세기 동안의 건설 아래 묻혔다. 가감없는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는 문서들은 미스터리를 보존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증인들은 15세기 전에 죽었다. 남아있는 것은 파편들이다. 건축적 변칙, 의학적 설명, 재정 장부, 그리고 믿기에는 너무 극단적이지만 단순한 허구이기에는 너무 정확해 보이는 프로코피우스의 주장들. 터도라는 결국 승리했다. 그녀는 맹세했던 대로 황실 자주색 옷을 입고 죽었다. 그녀는 여배우가 아닌 황후로 안장되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을 비난했을 정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하기야 소피아의 그녀를 묘사한 모자이크는 그녀가 보이고 싶었던 대로 그녀를 묘사한다. 위엄 있고 순수하며 그리스도의 성배를 잡고 있는 모습. 거위와 함께 공연했던 서커스 조련사의 딸은 궁극적인 변모를 이루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봉인된 방을 발견한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부상을 치료한 의사들은 알고 있었다. 불가능한 방을 건설한 건축가들은 알고 있었다.
이름 없는 물건을 공급한 상인들은 알고 있었다. 특정 모임에 참석한 원로원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직위를 그녀의 보호에 빚진 주교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침묵을 지켰다. 터도라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침묵이 생존과 같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몸을 감싼 진홍색 수의는 대부분의 왕국보다 더 가치 있었다. 그것은 한때 그녀가 돈을 받고 고통을 가장하며 무대에서 드러냈던 멍과 같은 색이었다. 사창가에서 그녀를 식별하게 했던 모반과 같은 색이었다. 그녀가 합법적인 노동을 시도했을 때 손가락을 물들였던 염료와 같은 색이었다. 자주색은 그녀의 굴욕의 색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궁극적인 승리의 색으로 변모시켰다. 그녀는 단순히 자주색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주색 그 자체가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녀의 죽음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그는 17년을 더 통치했지만 이전의 자신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는 마치 건축물이 어떻게든 그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는 그녀의 방을 신성한 성소처럼 보존했지만 그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게 남아있다. 그는 제국의 후계자가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재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까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거의 20년 동안 사라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그에게 무엇이었든 그것은 대체 불가능했다. 제국은 또 다른 터도라를 결코 목격하지 못했다. 이후의 황후들은 너무나 순결하여 효과적이지 못했거나 너무나 부패하여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공개적인 미덕과 사적인 악덕, 정치적 천재성과 개인적인 굴욕, 기독교적 자선과 이교적 욕구라는 독특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녀는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했으며 역사가 범주화할 수도 복제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낸 상황들의 합류였다. 확정적인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녀의 만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영원히 빚을 지고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혈통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를 통해 그녀의 유전적 유산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구조물이 그녀의 건축적 비밀을 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법률이 그녀의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그녀의 보호 덕분에 시성되었을까? 질문들은 그녀의 진홍색 방 거울 속 반사처럼 끝없이 증식한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역설로 남아있다. 고급 창녀 성인, 결코 진정으로 개혁하지 않은 개혁된 죄인, 연인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했던 헌신적인 아내, 고대의 더 오래된 종교를 실천했던 기독교 황후, 여성의 옹호자이자 그들을 착취한 자, 교회의 건축가이자 음란한 목적으로 궁전을 개조한 자, 절대적인 무명에서 절대적인 권력으로 올라섰지만 어떻게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결코 제공하지 않은 여성. 그 마지막 아침 그녀의 죽음의 방을 감쌌던 진홍색 빛은 단순히 새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정복하고 전유하고 구현했던 색이었다. 그녀는 황실 권력의 상징을 차지했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서사와 분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 이후의 모든 황제는 그녀의 기억이 깃든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을 사용하는 모든 의식은 그녀의 유령을 불러냈다. 비잔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주색 비단 조각은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녀는 살았던 대로 죽었다. 연기하고 계산하고 압도하며 그리고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자신의 육체가 통화임을 깨달았던 서커스 조련사의 딸은 그것으로 제국을 얻었다. 쾌락을 가장하는데 통달했던 여배우는
황제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했다. 하룻밤에 30명의 남자에게 봉사했던 매춘부는 성인으로 변모하여 수백만 명에게 숭배받았다. 역사는 그녀를 유스티니아누스의 아내로 기억할 것이지만 마치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정체성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터도라는 결코 누구의 무엇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례 없고 비할 데 없는 자신이었고 현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왜곡시키는 힘이었으며 진홍색 자체가 황제보다 터도라를 더 의미할 때까지 말이다. 그녀는 아무도 플레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게임에서 승리했고 그녀가 만들어낸 규칙으로 문명 자체의 기억을 포함하는 판돈으로 승리했다. 역사에 가려진 어둠 속으로의 이 하강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다면 제가 준비한 또 다른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의 탐험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여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또 다른 놀라운 장을 밝혀내십시오. 그리고 이 탐험이 저만큼이나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함께 역사의 층을 계속 벗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잊혀진 목소리들은 들려질 가치가 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